안녕하십니까. 정치 속의 철학 이야기, 철학 속의 정치 이야기를 책으로 읽는 시간, 철학사이다. 바로 이 책을 진행하고 있는 정치철학자 김만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바로 이 책이 느티나무 아카데미, 그러니까 아카데미 느티나무죠, 와의 협력 아래 공개 녹음에 나왔습니다. 예, 저희 첫 공개 북톡이요. 미래 우리 밀자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해서 선대인 소장을 모셔가지고 또 이야기를 들었었고요. 두 번째 공개 북톡은 변해가는 환경 속에서 우리 삶 자체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담아서 인류학자인 조문영 선생님을 초대해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았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니까요, 이렇게 어떻게 변해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 삶을 잘 보호할 수 있을까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세 번째 공개 북톡은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인 것 같습니다. 바로 헌법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예, 헌법이 한 국가 구성원들의 기본권과 한 국가의 체제를 규정하는 일이라면요, 이 차원에서 보면 오늘 이야기야말로 정말 근본적으로 우리 삶을 지키기 위해서 사유해 보아야 할 대상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치학에서요, 헌정주의 정치라고 부르는 입장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헌법주의라는 개념하고 헌정주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헌법주의는 constitutionism이라고 그래가지고요, 헌법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고 그 헌법대로 하는 걸 말하고요. 헌정주의는 헌법이 민주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구성원들에게 그 민주 헌법에 대한 애착과 헌신이 있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이 권력자들과 이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헌법주의를 지향해 왔던 게 사실이고요. 지금 현재에도 헌정주의라는 개념 자체가 그렇게 일반화되어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이후에 이 대규모 집회를 나가보면 우리 시민들 사이에서 자신들이 잘못된 권력에 맞서는 근거를 헌법에서 찾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헌법의 민주성에 호소하고 있는데요. 특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 재헌헌법 제1조와 제2조였습니다. 재헌헌법 제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1948년에 처음 이 헌법이 제정되었으니까 이 구절이 60년이 지나서 70년에 이른 지금 거리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헌법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지난 70년 동안 9차례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9차례 개정이 있었는데요. 헌법이 제정되면 평균 채 10년을 못 버텼다는 의미인데요. 이 사실 자체가 우리 역사가 격동의 역사였다라는 뜻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이 헌법의 역사를 보면 우리의 역사가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늘 이 헌법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역사를 보여주실 역사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헌법의 상상력, 어느 민주공화국의 역사의 저자이신 역사학자 심용환 선생님이십니다. 예, 여러분 반가워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일단 굉장히 어색하고요. 뭐 이렇게 강연을 하면 좀 거리가 있거나 팟캐스트를 하면 이렇게 뭐가 막혀 있어야 되는데 팟캐스트를 녹음을 하는데 가까이 있어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시선을 보고 이랬지. 하여튼 재밌게, 시작 별로 안 재밌으시죠, 그렇죠? 근데 재밌고 즐겁게 대화를 많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예, 제가 사실 제 직업이 정치철학자거든요. 근데 제가 직업상 사실 두 종류의 학자를 모셨을 때 상당히 부담을 느낍니다. 첫 번째가 역사학자고요. 두 번째가 인류학자입니다. 역사학자와 인류학자를 모셨을 때 느끼는 부담감은 뭐냐면요, 원래 정치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한 3페이지 읽고 일주일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역사학자와 인류학자들이 이 커버하는 이 읽는 양들이요, 저희 인간의 상상을 불허하는 양들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걸 다 외우세요. 저한테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모셨을 때 지적으로 약간 눌리는 느낌? 그런 느낌 때문에 되게 모시면 부담감이 좀 느껴집니다. 근데 오늘 심용환 선생님 최근에 너무 유명해지셨습니다. 헌법의 상상력, 길거리에서 날개 놓친 듯이 제가 팔린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정말 이 문학 책이 1000권이 채 안 나가는 이 시대에
정말 많은 그 분들이 이 헌법의 상상력을 찾아주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마 그만큼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의 관심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헌법이기 때문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심영환 선생님을 통해서 이 헌법의 역사를 들여다보고 그 역사를 통해서 뭘 배워야 하고 그리고 심영환 선생님이 정말 이 책의 헌법의 상상력 띠지의 11번째 헌법을 상상해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데요. 그 의미도 저희들이 같이 한번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철학사이다 바로 이 책은 뭐 주변부적인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책 이야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책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어떤 분들에게는 좋은 팟캐스트고 어떤 분들에게는 안 좋은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책을 충실히 읽어 나간다는 점에서는 좀 뭐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우선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책 제목이 헌법의 상상력, 어느 민주공화국의 역사입니다. 이 어느 민주공화국은 당연히 뭐 우리나라일 것 같은데요. 우선 왜 헌법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를 들여다보자고 생각한 것인지 저자 자신의 집필 의도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공포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상황이 많이 바뀌었는데 작년으로 돌아와 보면 아마 4.13 총선 기억하실 거예요. 4.13 총선 전에 사실 우리나라 분위기는 새누리당 200석 개헌 이런 얘기 막 했었던 거 혹시 기억하시죠? 근데 저는 이제 저의 첫 책인 역사전쟁이라는 책을 썼었는데 그 책을 쓸 적에 자료를 조사하던 중에 일본의 사례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일본에서 1982년에 거민정 파동, 그러니까 거민정 제도를 악용해서 교과서를 막 뜯어고치려는 시도가 실패한 다음에 오히려 일본에서 우익 세력들이 다 결집을 해서 개헌을 목표로 해서 종합적인 어떤 일본 극우들이 원하는 사회상을 막 설계를 하는 자료를 좀 접하면서 전율을 느꼈죠. 그러니까 국정교과서 싸움이 끝나도 우익들은 더 심한 싸움을 할 것이다였는데 가만히 그 당시에 이제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뭐 국정교과서, 테러방지법, 뭐 굉장히 많은 법들이 막 진행이 되면서 이제 그 2월달에 이렇게 되면서부터 홍문종 의원이나 소위 말하는 친박계 의원들이 개헌 얘기를 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1차적으로 굉장히 큰 위기감을 느꼈죠. 왜냐하면 똑같은 행동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거 좀 헌법 혹은 이 헌법을 어떻게 수호하지? 뭐 이런 게 저의 어떤 첫 번째 집필 의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판사에서 손을 내밀어줘서 집필이 가능하게 되는 저 뒤에 앉아 계신 저분이 저랑 하자고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예, 재밌게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요. 예. 분위기 너무 진지한 것 같아서 이거 어떻게 했겠지? 큰일 났네. 저희 철학사이다에 오시는 분들의 특징입니다. 진지하십니다. 많이 웃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집필 의도 자체는 일본의 이제 사례가 이제 우리 사례와 겹치면서 이렇게 시작된 것 같은데, 근데 정작 이 책을 열면 미국 이야기로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미국 이야기로 이 책을 여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뭐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사실은 미국을 피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워낙 우리 사회에는 미국의 영향력이 크고 뭔 얘기만 하면 미국 얘기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당연히 외국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미국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았죠. 근데 이제 비교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재헌헌법을 만들듯이 그들도 이제 민주공화국이라는 기초를 인류 역사에서 어찌됐건 근대 공화국을 최초로 만들었고 그 과정이 좀 속상하지만 우린 되게 좀 가슴 아프게 많이 흘러갔다라면 이 나라는 사실 가장 좀 아이디어라는 형태로 쫙 가니까 좀 대조적일 수밖에 없어서 그냥 이걸 하자라고 결정을 내렸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 책을 이렇게 쓰고 검토하는 과정 중에 출판사 대표님이 다 좋은데 미국 욕 한마디만 넣어달라 그런 요청을 막 하셨는데 여기는 욕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이걸 못 넣기도 했었고 이것도 약간 웃기려고 한 건데 또 실패했고요. 그냥 진지하게 가야 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이거 여기 좀 팟캐스트의 스타일이 다르네요. 예, 분위기. 예. 막 웃어야 되는데 저는 막 웃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 일단 사회자부터 진지하게. 제가 너무 진지한가요? 예, 뭐 이런 식이어서 저희가 계속 이렇게 진지하게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여튼 미국 이야기가 좀 모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역사를 미화시키는 게 아니라 적어도 민주공화국, 헌정사 이 과정에서는 어쨌든 미국 모델이 참 인사이트를 주는 게 많고 우리가 좀 돌아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아닐까. 영국도 좋은데 영국 우리랑 현행 과정이 너무 달라서 어떻게 늘 수가 없어서 사실 원고도 있었었는데 결국 뺄 수밖에 없었던 좀 그런 것도 있었고요. 네. 예. 전 사실 제가 학교에서 미국 정치를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미국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가 미국 헌법입니다. 근데 미국 헌법 전문하고 우리 헌법 전문을 비교해 보면요, 구절부터 달라요. 미국 헌법 전문은 정의를 세운다고 돼 있고요. 맞아요. 우리나라 헌법 전문은 불의를 타파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의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보다 다릅니다. 그렇죠, 보면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미국은 헌법도 읽어보면 되게 재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건 뭐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되게 재수 없습니다. 읽어보면 너무 짜증나게 잘 만들어놔서 좀 재수 없는 느낌이 좀 있는데요. 예. 자, 이제 좀 다른 이야기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미국뿐만 아닙니다. 뭐 사실 시작은 미국을 하고 있지만 이 책에 보면 정말 흥미로운 게 독일 이야기, 일본 이야기, 프랑스 이야기, 심지어 칠레 이야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중간에 다 들어가 있는데요. 이 이야기들이 책 전체를 정말 풍성하게 하는 느낌이 확실히 있는데 근데 이거 읽어가다 보면 짐작은 가는데 우리나라 역사가 아닌 이런 이야기를 중간중간에 다 넣어서 설명한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죠, 비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얘기만 쭉 하면 사실 재미없거든요. 그리고 우리 얘기만 하면 어느 정도는 또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뭐 유신, 발췌기원 다 아는 얘기여서 형식으로 그렇게 하면 좀 일단은 좀 재미도 없을 것 같고 상상력을 자극시키지 못한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선명하게 대조되는 좋은 모델, 나쁜 모델을 비교했을 때 오늘 우리의 현실이 좀 더 정확해지고 또 이제 남의 나라, 이 나라는 이런 과정을 겪고 있구나를 또 알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다른 나라의 문제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조금 세계시민적인 관점 그런 걸 좀 투영을 하고 싶었고요. 은밀한 욕망은 내가 한국 사람 말고 이런 어떤 세계에서 알고 있다. 나 되게 생각보다 똑똑하다 이런. 그리고 그 욕망을 다른 파트에서 막 느꼈어요. 막 키케로 막 맞아요. 예, 뭐 온갖 사람이 다 나오고요. 이게 또 보면서 왜 굳이 플라톤의 국가론과 법률론을 쓰지 않고 키케로의 국가론과 법률론을 썼을까? 오, 예, 맞아요, 맞아요. 예. 정확하세요. 제게 딱 읽으면서 의도가 읽혔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니네들이 말하는 뻔한 거 나 안 해. 이런.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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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맞아요. 예, 예, 예. 맞아요. 그게 그런데, 보통 플라톤 하잖아요. 예, 그래서 예.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막 뒤지다가 키케로가 나왔길래 이건 아무도 안 하잖아. 죄송합니다. 제가 사욕으로 책을 썼다라는 게 많잖아요, 지금. 아닙니다. 사실 티가 나는구나. 제가 저번 책에 막 법률 이런 거 썼거든요. 플라톤의 법률 국가론 가지고 썼는데 여기에 막 키케로의 법률 국가론을 쓰셔가지고 읽어볼 때 너무나 재밌고 또 흥미롭게 좀 읽었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람이면요, 뭐 존 스튜어트 밀의 대의 정부론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사상에 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정말 그래서 놀라웠던 게 역사와 사상이 정말 순식간에 탁탁 맞물려 들어가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의 케이스들이 정말 잘 맞물려 들어가고 있어서 제가 책을 읽는 과정 속에서 야, 이거 글 쓰는 사람의 능력이 정말 탁월하구나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여기 나오는 독일, 일본, 프랑스, 뭐 칠레 다 흥미롭고 재밌는데요. 오늘은 어쨌든 우리 역사와 헌법이 위주라서 여기에 좀 중심을 맞춰서 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헌법을 통해 우리 역사를 알아간다는 점에서 제1공화국의 재헌헌법부터 차근차근 좀 알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우리가 재헌헌법이 있다는 건 아는데 우리가 맨날 학교 다닐 때 재헌헌법부터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책을 보면 재헌헌법과 우리 임시정부 사이의 연계성, 계승에 관한 이야기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학교에서 배울 때 뭐 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어가지고요. 이 사이에 어떤 연계성이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학교에서 배울 때는 법률론적으로 접근을 하니까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죠. 틀린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기간을 거쳤고 이 일제 식민지 기간이 사실은 근대법이 생성되는 공간이니까 일본법 자체가 대륙법을 따라왔기 때문에 그 계승 속에서 우리나라 법도 대륙법을 계승했다. 근데 이건 이제 순수하게 학문적인 맥락, 헌법학적인 맥락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실제로 구성 내용을 보게 되면 방금 이제 제일 처음에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구절 자체가 사실은 19년 임시정부의 임시헌장에 나왔던 얘기고요. 뭐 국회라는 단어도 임시헌장 10조에 나왔던 얘기를 지금 그대로 쓰고 있는 거고 구성 양식을 지금 이제 좀 연구가 진척이 돼서 분석을 해보면 바이마르 헌법 순서 양식과 현행 우리나라 헌법 구성 양식이 좀 달라요. 근데 우리나라 헌법 구성 양식이 사실은 19년에 만들어진 임시헌장 그 이후에 이제 5번 개정이 돼서 41년에 만들어진 대한민국 건국 강령하고 구성 양식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냥 인위적으로 단어가 비슷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실제로 19년에 우리가 처음으로 임시정부를 만들었고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구상했던 헌법에 대한 상상과 40년대로 들어가면서 사회주의와 경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회주의보다 더 매력적인 나라를 만들 것이냐를 고민했던 민족주의자들의 어떤 고민이 투영된 것들이 구성학적으로 상당히 재헌헌법에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아, 예. 여기서 들으면서 제가 인상적으로 좀 다가왔던 구절이 사회주의를 구상했던 민족주의자들이다라고 이제 표현하셨는데요. 이게 어떤 건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19년에 3.1운동 이후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17년이 러시아 혁명이니까 사실은 이제 사회주의 혁명이 딱 폭발되는 그 시점이 이제 우리나라가 세워진 거죠. 근데 이게 1장 1조가 이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함
민주주의란 말이에요. 그때 원래 이제 민주공화국으로 하겠다는 말은 좀 선언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독립운동가들은 대부분 다 과거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조선왕조를 새롭게 살리자, 고종황제를 모시자 이거였는데, 이제 안창호로 대표되는 소위 말하는 2세대 독립운동가들이 그게 아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는 없고 미래로 가야 되는데 그 미래는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갑자기 이 말을 듣는 순 사이에 뭐 아렌트의 책 제목도 떠오르는데요. 뭐 과거와 미래 사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과거 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이 헌법을 미래 지향적으로 열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포인트에서 그렇죠, 이제 그렇죠. 네. 예, 그러다가 이제 실제로 20, 30년대로 들어가면서부터는 예. 사회주의가 막 인기를 끌고, 그러니까 단적인 게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어린 시절에 이승만 대통령이건 김구 선생님이건 살아있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어린 시절에 김일성은 살아 있었어요. 그게 어렸을 때 되게 신비했었어요. 왜냐면 내가 배웠던 해방기 때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어 있고 북한은 그 지도자가 살아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저는 불사지체인가? 그러니까 김일성 안 죽나? 그래서 그 94년에 김일성이 죽었을 때 전 되게 이상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그게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실제로 20년대 이후에 많은 젊은 층들이 사회주의라는 새로운 이념의 매력을 느끼고 굉장히 그쪽으로 많이 쏠려갔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임시정부나 이 소위 말하는 우파 독립운동가들이 그러면 사회주의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혹은 어떻게 배격할 것인가에 있어서 민주공화정,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 체제가 갖고 있는 특유의 전체주의죠. 독재적인 문화 자체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라면서 민주공화정이라는 개념은 한 번 더 격상을 시키게 되고, 단 경제적인 부분에서 사회주의자들이 얘기하는 평등적 가치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그런 내용이 건국강령이 굉장히 많이 40년대 때 임시정부의 헌법에 많이 보강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재헌헌법에 굉장히 많이 이제 녹아 들어가게 되고요. 아, 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갑자기 전 인도 헌법이 떠오릅니다. 인도 헌법은요, 정치는 자유주의고 경제는 사회주의거든요. 네, 그래서 인도 헌법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게 그 네루라고 이제 간디를 도왔던 그 인물이 이걸 만들 때,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경제 분배 문제는 사회주의가 아니면 극복할 방법이 없다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설계하게 되는데, 우리 시대 또 거의 비슷한 시대 때 그쵸, 그쵸. 한국에서 그런 똑같은 고민이 있었다는 것도 되게, 사실 제가 인도는 아는데 왜 우리는 몰랐죠? 정말 이 서구 중심주의와 예, 정말 그 산물입니다. 아니 근데 진짜로 저도 이제 책을 쓰다 보면 재미를 느끼고 더 하게 되고 하는 계기가 있는데, 이제 국회 속기록을 이제 이 책을 만들 적에 저랑 이제 같이 작업했던 에디터님께서 이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속기록을 쭉 출력해서 보다가 지청천이라고 그 한국광복군 총사령관이었던 그분이 쉽게 말하면 이제 우익이잖아요. 그리고 군인이고, 근데 그분이 또 해방 이후에는 대동청년단을 만드시거든요. 그럼 딱 느낌 오시잖아요. 서북청년단, 대동청년단. 근데 그분이 국회에서 했던 연설을 보면, 책에도 써놨지만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 민족이 나가야 될 길은 민족 사회주의다. 그래서 이제 문장을 제가 거의 외워요. 뭐냐면, 정치적 자유주의를 하는데 왜 경제적 자유주의는 안 합니까? 요즘 말로 하면 뭐냐면, 정치 민주화를 하는데 왜 경제 민주화 안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콕콕 집어서 맨날 얘기하지만, 김종인이 경제 민주화를 최초로 얘기한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 그분 사기치는 거고, 이미 요건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속고 있었습니다. 네, 그거는 그분이 완전히 거짓말한 거고, 이미 48년에 경제민주화 얘기가 국회에서 나왔었고, 그걸 우리나라의 극우 정당의 리더가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될 길은 민주공화정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지만, 그 민족이란 말은 민주공화정을 얘기하는 거고, 하지만 이제 뭐냐면 사회주의, 그러니까 경제적 균등성을 지향하는 걸로 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주 떠드는 얘기지만, 설계된 세계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너무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헌법에 나온 내용을 알아도 설마 이런 게 있었겠어, 이게 딱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었던 건 거죠. 정말 좀 이야기들이 되게 흥미롭게 흘러가는데요. 그래, 이렇게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서 만든 재헌헌법이, 48년에 제정된 재헌헌법이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제 누더기가 되는 사태들이 막 저 눈에는 일어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사실 이 이승만 정권 아래서 일어났던 1차 1952년 발췌 개헌이고요. 그리고 2차는 여러분들이 뭐 너무나 다 많이 아시고 계실 겁니다. 1954년에 일어났던 4.4.5 개헌이었는데요. 이 두 차례 개헌이 왜 일어났는지 우선 그 배경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의 권력 연장 욕구죠. 너무 단순한 얘기죠. 비극적인 건 발췌 개헌이 52년이고 4.4.5 개헌이 54년이니까 우리가 48년에 나라가 만들어졌는데 세상에 6년 7년 만에 헌법이 두 번 바뀐 거죠. 이건 정말 초유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고, 더 웃긴 건 1차 발췌 개헌은 52년, 그러니까 한국전쟁 중이거든요. 한국전쟁이 53년이었으니까
임시 수도 부산에서 정치 깡패나 관제대 모대 혹은 이제 뭐 헌병대 동원해서 국회의원들 이렇게 다 가둬두고 그러니까 사진도 인터넷 치면 나와요. 구글 같은 데 치면 이제 발췌기원 치면 아마 다 인상 기억하시겠지만 거수로 이렇게 손을 들고 개헌을 통과시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아주 얄팍한 권력 연장을 위해서 헌법의 가치를 정말 쉽게 비틀어 버린 거죠. 전 그게 대한민국 역사의 최초의 어마어마한 비극이었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승만 본인이 헌법을 뜯어고친 내용을 면밀하게 보면 아주 디테일하게 종합적으로 뜯어고친 사람은 아니에요. 딱 이제 자기 권력 연장 하나만 늘리는 것만 딱 고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승만 대통령 때 헌법 법문을 보면 좋은 내용이 많이 있긴 있지만 중요한 건 권력자가 자기를 권력 연장하기 위해서 헌법을 살짝 고칠 수 있다는 관행을 만든 그 순간 아직까지 이제 민주주의를 경험해 보지 못했던 대다수의 민중들이나 국민들은 헌법이라는 것은 우리와 별다른 상관이 없구나. 거기까지 생각이 안 가더라도 헌법은 요즘 우리가 하는 얘기 있잖아요. 5년 단임제가 문제일까? 4년 중임제가 나을까? 이런 식의 권력구조 논의밖에 안 되는구나라는 아주 확실한 어떤 사회적인 어떤 상식을 딱 박았던 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의 시도 자체가 우리 사회의 그 시작부터 헌법은 그냥 단순히 권력 싸움을 하는 그러니까요. 단순한 정쟁 수단에 불과하다라는 식의 그 관념을 우리한테 박아주는 그렇죠. 계기가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도 개헌 얘기하면 대부분 찬성하거든요. 국민들 여론이. 근데 뭘 개헌을 얘기하냐고 하면 대부분 얘기하는 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자라는 얘기밖에 안 해요. 그거를 거의 상식처럼 얘기하세요. 심지어 제가 아까 뭐 마리텔 얘기하셨지만 마리텔 나갔었을 때도 김구라 씨가 계속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헌법하면 권력구조고 권력구조 얘기하면 5년 단임제가 문제야라는 생각의 범주를 조금 더 안 넘어선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사고의 범주를 누가 제일 처음 만들었을까? 어쨌든 이승만 대통령이 이때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서 나타났다는 걸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헌법이 이루어지는 두 요소가 하나는 개인의 기본권이고 하나는 체제의 권력 구조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책을 읽어보시면 신기하게 체제의 권력 구조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하는 것보다는 기본권에 관한 이야기만 계속 써놓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읽을 때 선생님께서 기본권을 헌법이라고 생각하시나? 라고 처음에 착각이 좀 들었었는데 쭉 읽어가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의도적으로 그 권력 구조 이야기에 관한 헌법의 권력 구조에 관한 강조를 누르고 계신 느낌이 좀 들었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전제라고 생각하는데 경국대전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읽어봤을 리가 없어요. 뭐 당육전 같은 거 읽어보신 적 없죠. 저는 대학원 들어가가지고 첫 했던 프로젝트가 당육전, 당나라 법전 번역하는 거였는데 어우 정말 전율스러운 기억이었어요. 진짜. 저 당육전 그러니까 막 구워 먹는 전 이런 게 근데 보시면 율령이나 경국대전을 보면 권력구조의 권한을 정리해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는 보면 헌법을 전문을 읽어보시면 국회의원 선거 어떻게 하고 대통령 선거 어떻게 하는지가 쭉 나오고 국무위원들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1차적인 느낌이 뭐냐면 이 헌법이라는 것은 권력을 이렇게 정리해놓은 거구나 생각을 하는데 이전에 있었던 율령이나 경국대전을 보면 그 내용이 별로 없어요. 왜 별로 없냐면 그때는 왕권은 절대적인 거고 황제는 율령을 초월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왜 오늘날 우리나라 헌법에는 그런 얘기가 먼저 나오냐? 권력을 제한하기 위해서, 권력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권력 구조를 설명한 게 아니라 권력 구조를 제한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사회적 기본법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헌법이라는 것을 권력자가 아닌 국민들을 위해서 쓰게 만들려는 어떤 전략적인 선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좀 잘못된 과정을 거치면서 그냥 대통령 어떻게 임기할까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당연히 저도 의도적으로 이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기본권, 노동권, 사회권 같은 우리 일상을 얽어매는 주제들로 관심을 바꿔야 된다라는 설계로 계속 좀 가보려고 한 거죠. 네. 예, 사실 책을 읽어보시면 그 의도가 그 단어의 사용이나 이런 걸 딱 면밀히 관찰해 보시면 그게 읽힙니다. 진짜 주도 면밀하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런 부분이 주도 면밀하게 읽혀서 제가 읽으면서 일부러 이걸 누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근데 이 개헌 이야기를 하시면 여기에 이 두 차례 개헌 이야기를 하시면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헌법의 의미는 현실에서 나와야 한다. 네. 좋은 제도가 좋은 사람을 만드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이런 표현을 쓰고 계시는데요. 사실 이 표현은 되게 칸트가 유명한 말을 한마디 하거든요. 좋은 헌법은 악마도 좋은 시민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과는 좀 사실 상반되는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요. 네. 역사적 관점에서 우리 역사적 관점에서 어떤 관점에서 이게 선생님께서는 헌법의 의미는 현실에서 나와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칸트는 독일 사람이잖아요. 네.
경험이 다른 거예요. 역사적 경험이. 칸트가 경험해봤던 세계와 우리가 경험한 세계가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 책을 이제 보시면 독일 이야기에서 이렇게 좋은 부분보다는 독일의 아픈 이야기들을 많이 쓰긴 예, 썼지만 뭐 칸트가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렇죠, 또.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예. 썼지만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 또 정확해지는 게 뭐냐면 칸트가 이렇게 썼지만 독일 역사는 그지같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한 시대가 갖고 있는 문화 유산이 있고 그 유산이 있는 사회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가 사람을 견인하고 문화가 사람을 통제하기 때문에 여기 뭐라고 했죠? 멋있는 말인데 이렇게 나도 글 써야 될 것 같아요. 좋은 헌법은 악마도 좋은 시민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러니까 오래 가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게 안 되네. 근데 하여튼,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데, 우리 역사는 뭐냐면 실제로 보면 구한말의 시간,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좀 길게 들어가면 정조가 죽은 다음에 뭐 변변한 사람이 안 나왔고, 그다가 이제 구한말에 뭐 흥선대원군 뭐 이러면서 계속 어떤 실패의 시간들만 계속 보냈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는 바로 일제시대로 들어가서 아주 포갑적인 일본 육군 군벌에 의해서 독재보다 더 심한 단위로 운영되는 사회를 경험해봤고, 그 과정 속에서 뭐 우리가 되게 이젠 상식처럼 된 징용이나 위안부 같은 끔찍한 인권 유린도 겪었고,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이 수립돼서 그런 시대를 경험한 사람들이 와서 국가를 운영하거나 그런 시대를에서만 살아본 사람들이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회가 어떻게 좋은 제도를 만든다고 해서 바로 좋은 현실이 만들어지겠어요. 역으로 이제 반대 과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들이 누려야 되는 문화적, 역사적 경험이 쌓여서 그 경험 속에서 좋은 제도를 만들어 가는 경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이 저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약간 얘기가 뒤로 옳담하는 것 같지만 지난 70년간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쳤고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을 헌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절대 권력을 헌법이 처단했던 사건이 처음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헌정 질서 속에서 우리 헌정 질서를 어떻게 의미 있게 갖춰갈 것이냐를 이제는 정말 구성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간이 몇십 년 흐르고 나면 뭐 칸트 비슷한 뭐 심칸트 나와서 이제 이런 말 하면서 심용화 틀렸다 이렇게 또 얘기하면 제가 그땐 죽어 있을 거니까 괜찮습니다. 예, 오래 사십시오. 100세 시대인데. 그런가요? 예, 지금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현실과 우리가 설계한 내용들의 갭이 너무 컸다. 네. 라는 이야기로 이제 확실히 들리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승만 정권 안에서 두 차례 개헌이 있었고, 이제 이것들이 사람들에게 뭐 불만으로 엄청나게 쌓였고요. 결국 이게 1960년 뭐 부정선거로 인해가지고 4.19 혁명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고 제2공화국, 제2공화국이 들어서게 되는데요. 이제 이때 이야기를 좀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기에 두 차례 개헌이 이루어지는데요. 네. 제3차 개헌이 우리가 흔히 뭐 많이 들었던 의원내각제의 전환이었던 것 같고요. 제4차 개헌이 소위 소급 입법 개헌이라고 불리는 이 개헌인데요. 이 3차, 4차 개헌의 포인트를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의원 내각제를 시작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사실 이게 좀 많이 경험됐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우리가 대통령 중심제라는 상상력 외에 다른 상상력으로 제도를 조정할 수 있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게 좀 비극적인데 핵심적인 건 이제 의원 내각제로 전환을 해서 다수에 의한 통치를 한번 시도해봤다는 게 핵심적 얘기 같고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때 처음으로 헌법재판소를 이제 만들려고 했다라든지 실제로 실시는 안 되지만 그리고 놀랍게도 뭐 사법관 그러니까 법관 선출제 요즘 이제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워낙 사법부의 판결이 마음에 안 드니까 법관도 뽑아야 된다. 이때 시도를 하려고 그랬었고요. 주민 소환제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지자체 단위에서 이제 제대로 통치 못하면 소환하는 그것도 이때 처음 나왔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공화국이 좀 냉정히 얘기하면 민중의 국민의 사회 경제적 욕구를 책임져 주는 데는 특별한 게 없었어요. 이 헌법은. 하지만 어떤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디테일화시킨 데 있어서는 사실은 지금도 안 되는 게 이 공화국 때 많았죠. 그래서 그런 의미가 좀 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제2공화국을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이제 아주 의미심장한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이 장이요. 제2공화국을 기억하라라고 이제 표현하셨는데요. 제2공화국 헌법에 어떤 특별한 가치가 있었다라는. 그거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예.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이제 써먹고 있는 헌법재판소라든지 법관 선출제라든지 주민소환제. 근데 사실은 이제 책에단 제대로 못 썼는데 원고가 썼다 날라갔던 건데 법관 선출제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좀 회의적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실제로 미국에서 연방 대법원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 주 법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제대로 기능이 되고 있느냐의 부분에서는 워낙 이제 선거할 거리가 많아서 그런지 특별한 문제가 일으키지 않는 한은 그냥 기존에 있었던 사람이 통과되는 형식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투표 만능주의가 뭐 대답은 아니다.
라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고, 또 이번에 뭐 최근 얘기긴 하지만 터키에서 에르난도가 이제 딱 됐잖아요. 그것도 보면 되게 웃긴 게 무슬림들의 독실한 신앙심을 자극하면서 본인의 정권 연장을 시키면서 앞으로 20년 할 수 있는 80세까지 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 결코 이제 여론이 만능은 아니다. 국민투표가 만능은 아니다라는 부분도 좀 있어서, 그래도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상력도 좋고, 중앙선관위 제도 같은 것들도 이때 처음 구상이 되고 하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주목해 볼 부분들이 많죠. 예, 당연히 뭐 부정선거 때문에 일어난 혁명이었고, 그죠? 네. 중앙선관위가 당연히 선거를 다루는, 공정한 선거를 다루는 부분이 강조되는 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공화국 부분에서 제가 또 인상적인 파트가 미헬스 정당론 이야기하시면서 네, 네. 정당의 배반이 필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어떤 의미인지요? 이것도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인용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딱 갖고 와서 특별히 아껴서 표현한 건데,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의식은 독재와의 싸움인 거죠.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하는 거. 이거 되게 오랫동안 싸워왔던 싸움이고 익숙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 지점을 이용해서 현실적인 문제의식을 본다라면, 또 김종인 얘기를 하는데 자꾸 그분 얘기가 나오는데 대표 케이스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이 믿을만하지 못하니까 뭐 빅텐트 같은 거 얘기하면서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의원 내각제로 개헌을 이야기한다라든지. 근데 이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단순한 의원 내각제로의 전환이 아니라 한 개인이 심각한 사고를 치니까 다수에게 권력을 넘겨줘서 운영해보면 어떻겠니? 라는 방식을 지금 제안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 미헬스가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이분이 보수주의 우파 사회학자가, 정치학자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3인당을 경험해봤던, 또 이 책을 실제로 이 책을 읽어보면 아주 디테일하게 다 예시들이 대부분 다 유럽의 진보정당들을 분석을 하는 건데, 우리가 되게 낭만처럼 이상처럼 갖고 있는 어떤 유럽의 자치주의 문화라든지 유럽의 우리나라 정당 정치에서는 갖고 있지 못한 아래로부터 이렇게 체계화된 정치 문화조차도 결국은 과두제의 함정, 그러니까 결국은 뭐라고 해야 되나, 진짜로 민의가 그대로 직통이 돼서 국가가 운영된다기보다는 그 작은 단위에서도 결국은 정말 힘든 프롤레타리아들이 그냥 일하느라 정신이 없는 거고, 소수의 어떤 소시민들이 또 이렇게 중간 단위를 장악하고, 또 이제 그 안에서 몇 가지 정치 기술을 통해서 국가 전체를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방향에서도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사회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이 문제니까 쉽게 그럼 국회의원한테 맡겨볼게, 이건 아니다라는 거. 특히 이런 시점, 그러니까 이미 그때 뭐죠, 그 조기 대선 전에 아주 활발하게 사실은 개헌 논의가 막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넘어가긴 했고, 유시민 아저씨가 이제 얘기하시면서 되게 잘 얘기했지만, 그때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유시민의 분노라고 그래서 그 자유한국당의 어떤 의원이 나와서 다 필요 없고 국무총리를 국회가 투표를 해서 뽑게 하자, 뭐 이런 얘기하면서 원포인트 개헌 이런 얘기도 막 했었고, 또 지금도 이제 아마 대선이 또 끝나고 나면 아주 활발한 개헌 논의가 또 계속 진행이 될 거거든요. 출판사는 이걸 노린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이 나가기 노리는 건데, 어찌됐건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단순한 심리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대통령과 권력자가 문제다. 근데 실제로 이 당시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대통령만이 문제가 아니라 권력을 꿈꾸는 수많은 이글거리는 작은 권력 욕망자들이 국민을 충분히 배반할 수 있고, 만약 이게 최악의 케이스가 돼서 그들한테 권력을 줘버렸을 땐 일본과 같은 케이스, 그러니까 독재자 한 명이 사고를 치면 독재자를 쳐내면 그만인데 다수의 집단이 사고를 칠 때 좀 걸러내기 힘들어지는 구조, 뭐 이런 거에 대한 위험성, 그걸 좀 극적으로 좀 한번 얘기하고 싶었었어요. 예. 이게 결국은 우리가 대통령이 항상 우리 역사 속에서 대통령이 문제다 생각하고, 대통령의 권력을 주는 것을 제한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권력은 자꾸 이제 의회나 이런 쪽으로 넘기는 걸 상상을 하는데, 그쵸. 그쪽에 넘겼다가 오히려 잘못되면 더 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이 순간에도 국회를 가보면 뭐 우유근 의원이가 그 사람 중심으로 정당과 상관없이 300명 중에 200여 명이 개헌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에 잘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자기들끼리 활발하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사적으로 물어보면 나 개헌론자다, 나 개헌론자다, 이런 사람이 엄청 많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뭐 분권형 개헌이라든지 어떤 우리들의 생활 세계를 바꿔주는 구체적인 어떤 그런 변화를 기획하는 개헌 논의가 아니라 결국 권력 구조 하나에 대한 관심밖에 없고, 가장 공통점은 뭐냐면 그렇게 모이는 사람들의 가장 핵심적인 공통점은 그 군에 유력한 대권 주자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현존하는 현실이고, 책을 통해서 논증하고 싶었고, 저도 연구를 하면서 충격을 받았던 점은 50년대 때, 60년대 때 이미 그런 식의 음모가 계속 쇄도를 했다라는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책을 쓰게 된 거겠죠? 예. 네. 아니 뭐 이 책 과정 속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인상적이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언제나 정당 개편이나 정권 개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 특히 자기가 내세울 만한 대표가 없는 정당이나 그런 상황에 이르면 자꾸 정당을 연합 구조로 만들어서 그 속에서 권력을 뭐라고 해야 될까 분배하고 나누고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유화시키는 과정이죠. 그런 과정들이 계속 진행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뭐 아주 뭐 잘 기술해 놓고 계시고요. 또 그리고 미엘스 정당론을 활용하시면서 이걸 너무나 잘 기술하셔서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봤던 겁니다. 이렇게 제2공화국에서 이제 제3공화국으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제3공화국은 역시 뭐 박정희 정권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이 3공화국에서도 두 차례 개헌이 이루어지는데 박정희가 이제 죄송합니다. 박정희가 그러라고 그랬어요. 박정희입니다. 박정희가 1961년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난 이후에 62년에 5차 개정이 이루어지고 이게 제3공화국의 기반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좀 질문하고 싶었던 게 여기서 박정희 쿠데타의 과정을 심용원 선생님께서는 독재 정권을 향한 열망 정도로 단순히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네, 네. 근데 왜 그런지 이제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두 번의 개헌 얘기를 많이 하면 삼성 개헌과 유신을 많이 떠올리거든요. 근데 제가 책을 통해서 증언하고 싶었던 건 5.16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개헌을 했다는 걸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쿠데타를 한 게 아니라 쿠데타를 한 다음에 의원 내각제 구조를 다시 대통령 중심제로 바꿨다라는 게 포인트였다라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거지만 지금 보면 이승만보다 박정희 아우라가 더 세잖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박정희 이후에 전두환도 나왔고 저는 박정희의 전두환은 쌍둥이라고 생각하는데 나왔고 그리고 또 이명박 박근혜라고 하는 박정희 신화가 만들어낸 대통령이 두 명 더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 입장에서 보면 박정희라는 존재의 아우라는 너무 커요. 그리고 저도 너무 힘든 게 이 책을 다 쓴 다음에 에디터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카톡이 왔냐면 색인 작업을 하시더니 박정희가 제일 많이 나와요. 이 얘기를 하셨고 이제 비슷한 시점에 제가 10년간의 역사 토크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도 박정희 분량이 제일 많고 올 하반기에 또 이제 뭐 단박이하고서 현대편 써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책 홍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도 결국 박정희랑 부딪혀야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너무 이 이승만 박정희 거의 막 신물이 날 막 토할 것 같은 상황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토하더라도 이 사람들과 부딪혀갈 수밖에 없는 주제가 뭐냐면 너무 많이 만나니까 박정희나 이승만을 이해하는 방식이 단순해요. 근데 박정희는 3번 개헌을 했고 그 3번의 개헌의 핵심적인 포인트가 뭐냐면 보세요. 이승만은 원래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최고로 유명했던 독립운동가였고 김구가 죽었던 그 순간 이승만을 비견될 아우라를 가진 지도자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조봉암이라는 새로운 신진 인사가 나왔지만 조봉암은 법을 조작해서 쉽게 날려버렸죠. 실제로 이승만이 무너질 때도 4.19 당시 여론조사를 보면 이승만 때문에 4.19 혁명으로 거리에 나왔던 사람은 9%밖에 안 돼요. 90%는 자유당, 이기붕 이런 식이 됐던 거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승만은 헌법에 의존해서 본인의 권력을 구축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박정희는 그렇지 않죠. 제일 처음에 군사 쿠데타를 일으킬 때도 본인이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김종필을 비롯한 8기생, 5기생 같이 이렇게 했던 거고 그리고 본인이 중간에 좌충우돌 하면서 아예 다시 군으로 돌아가겠다는 얘기를 했었던 적도 있었고 결국 무슨 얘기냐면 박정희 본인이 권력을 장악하려면 어떤 식으로든지 제도적으로 자기의 권력을 세팅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유일한 방법이 뭐냐? 헌법밖에 없는 거죠. 에르난도도 똑같은 거거든요. 현대사회, 그러니까 근대국가 이후에 시스템화된 나라에서 권력자가 자기 권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개헌밖에 없어요. 쿠데타도 중요하지만 쿠데타 이후에 3공화국, 국회의원의 숫자를 확 줄여버리고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을 집중시키고 우리가 보통 학문적 헌법, 행정국가 현상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지만 앞으로 만들어질 수많은 행정 부서들을 다 대통령 직속화시키는 구조 이거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유신이 너무 유명하니까 이 부분이 너무 좀 이렇게 덮이는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오류의 시작은 유신이 아니라 이때가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사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확 와닿는데요. 이승만은 개인의 카리스마가 엄청났던 사람이었거든요. 이 자료를 읽어보면. 근데 박정희는 쿠데타 다음에 읽어보면 정말 존재감이 미미했어요. 별로 그냥 큰 게 없었는데 권력을 잡기 위해서 끊임없이 제도를 활용해서 권력을 끊임없이 자기가 가지고 오는 과정으로 가는데 사실 이승만은
예, 별로 그럴 필요가 없었죠. 아니 예. 선글라스 유명하잖아요. 박정희. 근데 선글라스도 왜 쓴지 아세요? 쑥스러워서 쓴 거예요. 예. 그 유명한 거리 나왔는데 이렇게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딱 끼고 이제 눈 피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실제로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그 중앙정보본장한테 거의 유일하게 반말을 했었던 거고 대부분 보면 다 존대하고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에게 되게 낯가리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그 선글라스가 지금 이제 좀 상징이 바뀌었지만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박정희는 자기의 약점을 정확히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제도라는 틀을 통해서 자기의 권력을 확충지었고 나중에 권력을 축적해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더 그 힘을 강화시켰던 과정이었기 때문에 박정희에 대해서 우리가 헌법 유린적인 관점으로 볼 필요가 이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자기의 부족한 카리스마를 메우기 위해서 제도를 활용했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제5차 개헌을 하게 되는데 이 5차 개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 국회가 해산된 상태였잖아요. 근데 국회가 해산된 상태에서 헌법을 헌법을 바꿀 수가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폴레옹식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미엘스의 정당론에도 이 얘기가 사실 나오는데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뭐냐면 사후합리화죠. 그러니까 사고를 확 쳐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상황을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수습을 해요. 그러니까 수습을 한 다음에 사람들이 막 이의 제기할 거 아니에요. 절차가 부정적이고 문제가 있다 막 얘기하면 그래 문제가 있어? 국민투표 한번 걸어봐. 그래서 국민투표로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내 죄는 다 해결이 되는 이 사람의 스타일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언제나 하는 수가 뭐냐 5.16 때가 됐던 삼성개헌 때가 됐던 유신 때가 됐던 비상 상황을 조성한다는 거예요. 비상 상황 자체를 극단적으로 몰아붙여서 뭔가 비상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갑자기 비상기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비상기구에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불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새롭게 헌법을 개정하고 새롭게 본인이 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새로운 세계를 설계하게 되는 그래놓고 이제 불만 있어? 국민투표 해봐 하면 이제 국민들 입장에선 상황이 넘어갔으니까 이거 말고 다르게 갈 수 있는 방법도 없으니까 찬성을 대부분 해주죠. 그러고 나면 너 지금 같이 도장 찍었잖아 라고 하면서 전 국민을 공범으로 만들어버리면서 새로운 세계로 가는 아우 나빴다. 말하다 보니까 되게 화난다 이거. 들으면서도 화나네요. 말은 되게 열받네. 말을 하다 보니까 예. 사실 뭐 이런 이야기는 말하는 사람도 진짜 열받지만 이걸 진지하게 들어야 되는 저희들도 좀 자료를 읽다 보면요. 예. 박정희 대통령은 비상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본인도 그걸 되게 좋아하나 봐요. 그러니까 맨날 비상 국무회의, 뭐 비상 무슨 위원회, 그게 아니 근데 이게 그 비상 상황이 아닐 때도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너무 나빴어요. 사실 이게 그 박정희의 그 모든 권력 개편 구조를 가지고 보다 보면 거의 모든 중요한 결정을 단 한 번도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는 적이 거의 없거든요. 전부 다 신용환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의 비상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 비상이니까 기존에 작동하는 제도들은 뭐 우리가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합법적이진 않더라도 다른 수단을 좀 써야 된다. 주로 그런 식으로 갔고요. 그리고 그 모든 정당성을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도록 저는 그까지는 생각 안 했어요. 이게 국민투표 과정이 결국은 국민 전체를 공범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그렇죠. 예. 네. 저는 그걸 왜 집중을 했냐면 이 보세요. 삼선 개헌이 64%로 통과가 돼요. 유신헌법은 91%가 참여해서 그중에 90% 정도가 통과를 해요. 근데 물론 이게 요즘 10대 애들하고 이런 걸 얘기해 보면요. 애들이 저한테 와서 황당해해요. 그러니까 선생님 진짜로 이게 국민투표로 통과가 됐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제가 저도 좀 끌적거리면서 하면 애들이 그게 말이 돼요? 근데 저도 이제 그 세대는 아니니까 나도 말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제가 느끼는 건 이제 그때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저도 책에 썼지만 국민들이 판단할 시간을 주지 않고 짧게 텀을 끊고 막 이렇게 비상 상황, 북한이 쳐들어올 것 같은 레드 컴플렉스 조성한 상태에서 밀어붙였기 때문에 국민들이 속았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정히 따져봤었을 때 도대체 이 시기 때 국민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걸 찬성을 하냐가 전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솔직하게 말해서. 근데 뭘 하나 느끼느냐면 박사모 같은 거 있잖아요. 이번 촛불전국 때 보여줬던 꼭 굳이 박사모가 아니더라도 우리 아버지 세대들, 그러니까 저희 아빠 이런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그렇죠? 보통 우리나라의 어떤 특히 남성분들이 어떤 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그 사랑 속에서 이 상황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그들이 어떤 아마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저희 집안은 너무 절절한다. 아무튼 그런 것들. 저는 그걸 보면서 이때 박정희가 어떤 식으로든지 그때의 청춘들한테 같이 지장을 찍어 놓은 거예요. 찍어놨기 때문에 자기들이 공범자라는 걸 아는 거죠. 유신에 다 사인했으니까.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의 죄를 덮고 싶은, 그러니까 사실 이게 박정희의 죄고 박정희가 이렇게 몰아가지고 죄짓게 만든 건데 자기들도 국민투표 승인했으니까 이게 탈출구가 없으면서 이게 다양한 어떤 심리적 사건들과 얽히면서 이제 박정희 옹호자가 되지 않았을까? 저 그 부분에서는 나폴레옹이 프랑스인들에게 그런 식으로 강요했듯이 박정희가 뭐 이건 좀 심리학적 연구겠지만 심리학적으로 전 국민을 어떤 이런 독재 노예로 만드는 데 있어서 국민투표가 굉장히 큰 힘을 했다고 전 믿고 있죠. 네. 제가 정치학 이야기할 때 심리학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제 글로 들어가면 대책도 없고 뭐 설명할 때 이 끊기는 부분도 없어서 잘 안 좋은데요. 사실 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게 사실 제가 저도 경상도 사람이고 저희 아버님이 경상도 분이세요. 평생 박정희와 1번만을 찍으신 분이거든요. 고민이 없으셨겠네요. 예. 근데 저희 아버지와 사실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가 별로 나쁘진 않았었는데 항상 얼굴을 붉힐 때가 박정희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이야기만 나오면 이제 아버님께서 이게 정말 저한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력을 다해서 박정희를 방어한다. 그렇죠. 예.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 박정희를 열심히 방어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시기 때마다 항상 박정희가 필요했던 곳에 저희 아버님도 표를 던지시고 그걸 밀고 계셨기 때문에 자신도 그 일부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왜냐하면 네. 개헌 때도 투표를 했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1번을 찍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박근혜 사태가 이번 촛불혁명이 났었을 땐 그거 자체가 완벽하게 부정당하는 경험이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 경험을 누려보지 못했지만 한 세기가 무너지는 저도 그런 거 있었어요. 저희도 이제 그런 집안이어서 솔직하게 커밍아웃을 하는 거지만 제가 그 97년에 제 첫 대통령 선거 때 제가 이회창 찍었거든요. 왜냐면 그때 저는 비웃지 마세요. 역사를 제대로 배우셨군요, 이제. 네, 그 비웃지 마세요. 근데 저도 부끄럽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뭐냐면 그때 저는 김대중 대통령은 찍어야 될 대상으로 아예 상상이 안 되던 존재. 그러니까 이번 선지가 안 보일 정도였어요. 그러니 저쪽 더 진보적인 거는 거의 정말 빨갱이, 그러니까 뇌에 없는. 그래서 저랑 아버지랑 같이 제가 대학교 1, 2학년 때 그때 새벽 4시, 5시까지 그때 막 수개표하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좀 이해창 역전하기를 막 바라다가 안 되는 걸 느끼면서 새벽 5시에 아버지 나랑 자자 뭐 이러면서 같이 절망감을 느꼈던, 나랑 망한 줄 알았었어요. 그러다 이제 5년 후에 이제 제가 배신을 때리면서 아버지와 제가 이제 사이가 이제 멀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누적되어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투표행위라는 것이 결국 간과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되게 큰 문제인 것 같아요. 특히 그 유신 때가 72년이면 지금의 할아버지 세대들이 젊은 20대 때 이럴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클 수밖에 없죠. 사실 이 헤게모니 이론을 보면 헤게모니라는 말이 자발적 동의 때문에 힘이 거기에 끌리는 거잖아요. 내가 자발적으로 동의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동의한 그 포인트가 정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포인트, 저도 들으면서 이게 좀 뭔가 끼워 맞춰지는 느낌이 좀 이런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보시고 싶으면 예. 제가 쓴 다른 책 신명환의 역사 토크라는 책에 저희 아버지를 모델로 해서 큰아버지가 나오거든요. 격렬하게 싸워요. 아버지가 너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저희 아버지는 박정희 대통령을 박정희 대통령을 안 하세요. 그분이라고 하시거든요. 제 책도 그냥 그분으로 나오니까 겸사해서 해도 되죠? 예, 심용환의 역사 토크입니다. 다시 한번 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 뒤에 제 에디터분 오셨는데 표정이 씁쓸하신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책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럼요.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제3공화국 헌법에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근데 여기서 선생님께서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3공화국 헌법에는 대통령의 권력 집중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네. 예. 위험한 전통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한국의 정당 구조 이야기를 하시고 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정당 무용론, 그러니까 정당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분은 오직 자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제가 맨날 여담처럼 얘기하지만 제일 유명한 말이 그거잖아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유명한 연설이죠. 연설 전문을 들어보신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전문에 어떻게 나오냐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그러니 나를 중심으로 뭉치십시오. 이게 전문이에요. 원래 그렇게 돼 있는 건데 암만 유명한 거거든요. 그게. 근데 실제로는 나를 중심으로 이거였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본인이 언제나 정당 정치를 인정하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효율적 정당론, 이게 핵심 포인트인 거예요. 효율적 정당. 그래서 언제나 이제 이분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거죠. 정당이 필요한데 그 정당은 효율적이어야 된다. 그게 무슨 얘기냐? 국회의원의 숫자가 많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정당은 일하는 정당이 돼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의 어떤 뭐라더나 정당이나 국회의원에 대한 혐오의식 같은 것들도 사실 이때 처음 나왔고요. 또 하나 같은 경우는 또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건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의존되는 정당 구조.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이렇게 공천권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어느 시즌만 되면 대통령이 이렇게 다 임명해주는 구조인데 대통령의 힘이 너무 세지게 되고 그 대통령이 정당의 총재가 되어가는 구조가 형성이 돼버리면서부터 이제 그 다음부터 언제나 국회의원들은 대통령만 바라보게 되고 대통령을 통해서 국회의원들이 공천권도 없고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행정관료도 이렇게 진출하게 되는 이런 식으로 절대 권력자에게 정당이 종속되는 구조가 만들어졌던 것도 또 이 시점의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아, 기본적으로 박정희는 그런 점에서 머리가 나쁜 사람은 아니었군요, 사실. 예. 대단한 사람이죠. 아니, 왜냐면 이승만은 보면요. 이승만은 쭉 읽어가다 보면 느낌이 오거든요. 그냥 내가 다 하면 돼. 야,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오는데 박정희는 끊임없이 주변의 기구들과 장치들과 그러니까요. 그런 걸 끊임없이 활용했던 사람이네요. 예. 근데 이제 이 박정희가 이 시도한 두 번째 개헌이 소위 6차 개헌, 삼선 개헌인데요. 이게 뭐 대통령을 연임하고 이제 삼선으로 갈 수 있다. 그죠? 삼선 연임 제한을 철폐하는 건데 뭐 445 입과 너무 비슷해가지고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관심도 안 되고 이게 정말 우리의 관심을 끄는 건 세 번째 개헌. 전체적으로 보면 7차 개정인 유신헌법입니다. 이제 유신헌법이 탄생하죠. 이 유신헌법으로 제4공화국이 시작되는데요. 유신헌법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좀 읽어보니까 이거 뭐 단순히 그냥 뭐 이게 내가 오랫동안 대통령 하겠다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배경 조금만 영원히 하겠다 뭐 이런 거죠. 예, 예. 근데 이제 책에다는 사실은 이 지점에 저는 도시산업선교의 얘기를 썼어요. 왜 그랬냐면 박정희 정권 자체가 되게 아이러니한 게 기본권 내용이 강화가 되는 게 박정희 정권 때 헌법이에요. 그러니까 명문으로는 보다 더 세련되게 헌법학에 근거해서 기본권을 막 설명을 해요. 근데 실제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이제 사실 전태일 이야기는 유명하니까 제가 책에는 안 넣었고 도시산업선교회 이게 또 이유도 있었어요. 왜냐면 지금 저기죠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임명진 목사 그 비대위원장이 사실 이 당시 도시산업선교회의 영웅이잖아요. 아, 예. 다 이렇게 제가 이게 생각보다 여러 가지를 막 고려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유신헌법 해설서를 썼던 인물이 김기춘이고 그분이 이제 나중에 되게 재밌는 게 칼기 폭파 사건 당시 검찰총장 이번 연예계 블랙리스트 어디든지 김기춘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앞으로 이제 언제 쓸지 모르겠지만 꿈 하나가 김기춘 아유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네. 김기춘을 둘러싼 어떤 한국의 어떤 현대사 예, 그 심용원의 김기춘 카밍순입니다. 아니 언제 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꼭 몇 명 제가 다뤄보고 싶은 사람 중에 김기춘은 너무 흥미쫀쫀해서 이분은 정말 너무 다뤄보고 싶어요. 근데 잠깐 얘기가 글로 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일단 이제 그런 얘기를 좀 썼는데 실제 이제 이때 이제 배경은 뭐냐면 69년에 닉슨 독트린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과 일정 정도 화해를 하고 닉슨 대통령이 마오쩌둥을 만나고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냉전 구조 자체가 이렇게 완화가 되는 거죠. 완화가 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실은 이거잖아요. 닉슨 독트린이라는 게 해구사는 씌워주지만 어지간한 건 니들끼리 해결해줘라 이거예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좋은 의미로 얘기한다면 미국이 약간 발을 빼니까 냉전 구조가 완화가 되는 거지만 나쁜 구조로 얘기하면 동아시아 독재자들이 더 권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또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미국의 통제가 좀 빠지니까. 그런 기회가 있는 거고 내부적으로 이제 여천야도 현상 아마 그 시대에 기억하실 거예요. 김영삼과 김대중이라는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 박정희의 탄생이라는 건 무능한 야당사가 또 한 번 했잖아요. 왜냐면 이게 너무 아이러니한 게 2공화국의 대통령이 윤보선인데 제3공화국 첫 번째 선거 때 한쪽은 이제 40대 후반에 박정희라는 신진 후보가 나왔고 야당에서는 윤보선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공화국 쿠데타를 막지 못했던 공화국의 대통령이 야당 후보로 나왔고 두 번째 선거 때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재선할 때도 야당 후보는 또 윤보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솔직히 말해서 야당을 찍을 사람이 없었겠어요. 근데 69년 들어오면서 김영삼, 김대중 또 이제 이 사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철승 뭐 이런 이제 이 사람 좋다고 말하긴 좀 그래요.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서 40대 기술론 같은 거 외치면서 아주 선명하게 외치고 특히 김영삼과 김대중 어쨌든 굉장히 매력 있는 캐릭터들이었잖아요. 그리고 뭐 김대중 대통령의 뭐 대중경제론 같은 것들 보면 정확하게 박정희 정권의 경제 성장의 한계를 딱 지적하면서 새로운 아젠다를 설계한다라든지. 그리고 좀 뭐 재밌는 일화지만 그때는 이제 김영삼이 대통령 후보 될 줄 알았는데 사실 진 상태에서 둘이 단일화한 다음에 전국 같이 돌아다녔잖아요. 그래서 되게 유명한 일화가 같이 유세한 다음에 밤마다 김영삼 이제 원내 그때 총무였나 그래서 혼자 이렇게 호텔방 들어가서 술을 마시면서 나쁜 대중이 이러면서 그 고통을 뭐 인내했다고 하는 일화도 유명한데 근데 어쨌든 그랬던 상황 그러니까 내외적으로 박정희 정권의 집권 연장의 명분이 사라지는 과정이었고 본인 자신이 사실은 삼성개헌 때 했던 말이 뭐냐면 한 번만 더 하겠다 딱 한 번만 더 하겠고 그 다음은 후계자를 육성하겠다 하니까 더 하려면 정말 뭔가
초비상 사태를 조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헌법을 바꾸더라도 정말 기가 막힌 헌법을 만들어내야 되는 어떤 그런 위기에 몰렸던 거죠. 본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유신이라는 체제로 넘어가게 된 거죠. 유신 헌법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있다면 딱 하나만 골라주신다면 역사학자로서. 예. 이걸 어떻게 딱 하나. 그럼 두 개. 이건 어마어마한. 예. 근데 이게 뭐 유명한 얘기긴 한데 간선제 같아요. 간선제. 그러니까 대통령을 직접 뽑지 않는 거. 왜냐면 이게 이제 반대로 무슨 효과를 내냐면 대통령을 직접 뽑아야 된다라는 우리 어떤 열망이 딱 돼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게 가장 큰 포인트가 아닐까? 1차적으로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을 수 없는 거죠. 대통령이 사실 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저 1987년 이전에 역사를 잘 모른다면 우리가 대통령을 직접 뽑은 적이 없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가끔씩 있더라고요. 근데 중간에 뽑을 수 없었던 시기는 뭐 몇몇 시기, 특히 유신헌법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선거인단 체제가 생겨나고 그러면서 이제 직접적으로 뽑을 수 없는 뭐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제3공화국 유신헌법과 관련해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제일 인상적인 파트는 타락하는 독재와 순응하는 국민을 이야기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포인트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했던 얘기랑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말이 안 되잖아요, 체제가.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대통령은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데서 별도로 뽑고 다시 또 유신정우회라는 데서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장악하고 중선거구제라는 희한한 제도를 도입시켜서 국회의석의 3분의 2는 다 여당이 갖고 있고 대통령이 사법부도 다 임명하고 법관도 다 임명해버리고 제일 나쁜 게 이제 법관 임용제 같은 걸 통해서 길을 들이게 되고 그래서 무늬만 이게 제도지 완전 뭐 무슨 독재국가 그러니까 완전한 제왕국가를 이제 만들어 버린 건데 이제 그게 이제 국민투표를 통해서 통과가 됐다라는 게 좀 충격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왜 그런 얘기까지 하냐면 이 책에서는 그 주된 메인은 아니었지만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토리가 뭐예요? 미니스커트 단속, 뭐죠? 그러니까 두발 단속, 영화 검열 이런 건데 제가 어린 시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두환 대통령의 문화의 어떤 혜택을 입어서 고등학교 돼서 처음으로 자유교복제 그러니까 제가 살았던 딱 시스템이 고등학교를 들어와서 처음으로 다시 교복이 부활했고 그리고 교련을 제가 마지막 했던 세대 그러니까 군복을 입고 총을 들고 훈련하던 마지막 세대였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다 통제를 하던 시대였잖아요. 근데 기억나는 건 어렸을 때 저희 때 유행했던 게 뭐냐면 잠바를 이렇게 안 잠그고 다니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오 있는 남자는 잠바를 풀고 다닌다. 훨훨 이게 유행이었고요. 또 제가 지금도 내복을 안 입는데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내복을 입었는데 제 친구가 중학교 1학년 때 야 남자는 아니야 딱 이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내복을 벗고 지금까지도 아무리 추워도 내복을 안 입거든요. 왠지 이걸 입으면 뭔가 타협했다는 느낌에 이게 제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래전에 타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내복을 입는 걸 보고 제가 큰 충격을 받고 야 10대가 내복을 입으니까 선생님 몸 바보 같은 소리예요 이러면서 내가 뭔가 싶냐. 그리고 이제 저희 때는 두발 이제 머리 단속하는 게 일반화였는데 이제 그런 것들까지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이제 제도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절대 권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절대 권력만이 아니라 그들이 지향했던 가치와 문화는 박정희 대통령이 굉장히 종합적인 요구를 했었고 그 종합적인 요구라는 것은 새마을운동적인 삐르 같은 거 있죠. 남자라면 모름지기 머리 좀 깍두기처럼 밀고 저는 또 이렇게 지금 보시면 알지만 되게 수다쟁이거든요. 말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데서도 말이 많은데 사적으로 저랑 있으면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출판사 직원들 저랑 있으면 웃다가 회의 안 하고 끝나버리는 주로 제가 이제 남자들과 어울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이렇게 여사원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거의 이렇게 서서서 떠는 이게 되게 즐거워하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제가 되게 힘들었던 게 뭐냐면 맨날 듣던 말이 뭐냐? 여자 같다. 기생오라이비 같다. 그리고 말이 많다. 모름지기 남자란. 이걸 너무 많이 들었어. 진짜 되게 고통스러웠었어요. 말 많다는 말은 저도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연대의식을 느낍니다, 제가. 예. 이건 약간 얘기가 벗어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 유신헌법에 순응하면서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보여줬던 새마을운동 같은 어떤 그런 집단주의적이고 군사주의적인 문화의 가치가 내재됐고 그 내재된 것들이 해체가 되는 데까지는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나? 까지도 좀 한번 염두를 좀 해보는 게 어떨까 해서 한번 말씀드려본 겁니다. 사실 그 시대 때 길가에 앉아서 얼굴 마주보며 지나가는 사람들 우리를 쳐다보네 그런 노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노래가 금지곡이 됐어요. 이유가 뭐냐면 새마을 운동에 매진해야 되는데 길가에 앉아서 얼굴 마주보고 지나가면서 웃는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진짜로 그 이유래요. 정말 황당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런 일도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유신을 좀 넘어가지고 이제 제5공화국 이제 전두환 시대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전두환 시대라 그러니까 그것도 기분 나쁘네요, 마음이. 자, 이제 5공화국으로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박정희 사후에 쿠데타로 이제 정권을 장악한 이들이 소위 8차
제5광국 국보위 개헌에 나서게 되는데요. 이게 유신헌법과 차이가 있나요? 이게 원래는 챕터를 하나를 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 전두환에는 저는 관심이 많거든요. 관심 많아요. 왜냐면 제 어린 시절에 이분이 3S 같은 정책을 펼치면서 저희가 아주 황폐한 이렇게 어떤 그런 문화의 잘못된 성의 왜곡된 현상 이런 거 영향을 많이 주셔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근데 이게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쌍둥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보면 저희 아버지 자꾸 아버지 얘기가 나오는데 아빠 죄송해요. 근데 되게 미안한데 안 들으실 거니까. 근데 뭐냐면 우리 아버지 세대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 박정희는 좋은 면만 얘기하고 전두환은 나쁜 면만 얘기해요. 전 이게 의도된 장치라고 생각해요. IMF를 통해서 김영삼의 어떤 개혁 정치가 몰락을 하고 외환위기가 일어났었을 때 그분들이 이제 박정희 신드롬을 끌어낼 때 그분들도 알고 있었던 거죠. 사실은 옛날 막 80년대 때 이럴 때 결코 박정희 이미지가 좋지 않았거든요. 90년대 초반만 해도 어디 박정희 얘기를 그렇게 하고 다녔던 때가 언제 있었어요. 저 대학교 1학년 때 정치학개론 수업 딱 듣는데 300명이 수업을 듣는데 한 명이 박정희를 이렇게 좀 산업화의 공로 같은 걸 온건히 얘기했거든요. 분위기가 마저 죽을 분위기였었어요. 어디 이런 신성한 학당에서 말하면서 뭐 그냥 아무튼 한 1분만 얘기 더 했으면 정말 주먹이 날아갈 분위기였는데 IMF를 딱 통하면서 이게 확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조금 더 실증적으로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딱 그 시점부터 굉장히 전두환을 모멸적으로 얘기하는 문화가 좀 강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쌍둥이인데 박정희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전두환이 나왔는데 박정희 시대 때의 독재라든지 문제점을 알고 있는 기성세대가 박정희를 띄우기 위해서 계속 전두환을 악인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물론 본인이 무슨 26만 원 같은 행동을 하면서 더 자신을 나쁘게 몰긴 했지만 결합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책에서 이 사람을 독재 챕터로 못 뺀 이유는 뭐냐면 내용이 단순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유신과 거의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장기 집권을 위한 틀거리 정도 뺀 거 말고는 거의 대부분 비슷하다 볼 수 있죠. 네. 사실 장기 집권을 위한 틀거리가 어느 정도 빠져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근거마저도 거기에 이제 일반 시민들이 없애버리려고 호혼철폐, 독재 타도를 외치면서 이제 저희들 9차 헌법 개정, 그러니까 네. 제10호 헌법이 이제 탄생하고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재헌 헌법을 제외한다면 최초의 민주 헌법 이라고 이야기 표현해야 되나요? 다시 이제 민주 헌법이 탄생하는 과정이 생깁니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잠깐 숨통이 트이네요. 예, 근데 여기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87년 이전에도 사실상 개헌 논의가 있었다. 그 이전에도 훨씬 더 이야기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어떤 개헌 논의가 있었는지 87년 이전에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이 책의 핵심 포인트는 뭐였냐면 제대로 된 개헌 논의를 못했다. 예, 그러니까 개헌 논의가 있긴 있었지만 그 개헌 논의가 결정적 순간에 논의가 돼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라는 게 사실 이 책의 포인트였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과 연관이 됐던 건데,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촛불전국에서 이 책, 왜냐면 이 책이 사실 원래는 이제 올해 하반기 정도에 나올 책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대통령이 이렇게 갑자기 잘릴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타이밍을 보고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작년 10월 25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를 덮기 위해서 개헌 발언을 했었어요. 물론 그날 저녁에 JTBC에서 이제 태블릿 PC가 나와버리면서 확 덮어버리긴 했는데 나오면서 이제 출판사에서 바로 연락이 왔죠. 빨리 써야 된다. 저를 그냥 말처럼 채찍질을 막 했습니다. 그만 째려봐요. 근데 저도 이제 근데 이제 타이밍을 땡겨야 된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제 책을 빨리 썼는데 촛불전국에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이대로 가다간 혹시나 박근혜를 잘라내고 또 인물 중심을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책을 쓰다 보니까 느껴졌던 게 뭐냐면 87년 유랑쟁의 결과가 너무 비극적이었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87년 유랑쟁을 통해서 무너뜨린 다음에 호헌철폐 독재 타도를 했으면 어떤 새로운 헌법을 만들 것이냐, 혹은 헌법이란 말이 좀 어려우면 어떤 새로운 사회를 설계할 것이냐가 주된 관점과 관심이 돼야 되는데 이건 경험해 보셔서 많이 아실 거예요. 바로 어떻게 갔냐? 김영삼이냐 김대중이냐.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김영삼, 김대중 야권 단일화로 가야 된다. 이게 그 당시 논란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염려했던 건 뭐냐면 이 촛불혁명의 전국 속에서 결국은 이 다음 단계로 그럼 이제 문재인이냐 이재명이냐 문재인이냐 안희정이냐 이렇게 가버리면 어떡할까?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런 걸 염려했었죠. 근데 사실은 지금 아니나 다를까 좀 똑같이 되고 있는 거죠. 똑같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될 건 같지만 그래도 뭔가 좀 다른 대비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때는 좀 그 다른 논의를 위한 조금의 어떤 브레이크 장치로라도 저는 이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왜냐면 그 4.19혁명 때도 되게 웃긴 게 허정 과도 정부의 헌법을 개헌하거든요. 허정이 어떤 사람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승만 빠였어요. 정말 열렬한, 그러니까 정말 순수한 의도로 이승만을 너무 좋아했던 사람이었고 자유당 정부에서 외무부 장관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개헌을 했었고 유랑쟁의 결과도
패배한 민정당과 승리한 통일민주당이 합의해서 개헌을 했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인류 역사 어디에서 승리했던 계파가 패배한 사람과 헌법을 개정해요. 승리한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꽂아 넣는 게 개헌이라는 거죠. 이제 그걸 보면서 얼마나 국민들이 개헌의 과정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느냐. 결국 이제 김영삼, 김대중이라는 그 어떤 인물에 대한 열정. 하지만 인물은 언제나 인격이라는 건 언제나 국민의 기대를 배반하거든요. 왜냐면 인간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법을 만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조선왕조 때도 경국대전이라는 법을 만들어놨던 이유는 뭐냐? 세종대왕도 훌륭하고 정도전도 훌륭하고 율곡이이도 훌륭하지만 아무리 훌륭해봤자 인간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근대 사회도 인격에 의해서 좌지되지 않는 법문을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세종대왕 훌륭하다 하지만 말년에 가면 많이 흐트러지는 모습 보이고요. 특히 영조대왕 같은 경우는 이분은 70세 넘어버리면 판단 자체가 이상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 놓은 건데 우리는 그때도 김영삼과 김대중이란 두 인물에 대한 기대, 물론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기대를 했고, 사실 지금 그런 제왕적 카리스마로 싸웠던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도 관성적으로 자꾸 어떤 그런 우리를 해방시켜줄 구원자, 해결사에 대한 기대, 이렇게 흘러가지 않는가. 그게 좀 그게 안 일어나길 좀 바라는 마음에서 사실 저 책을 썼던 거기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심용환 선생님께서 걱정하셨던 부분이 지금 현재 그 저희들 대선 과정에서 그대로 진행이 되죠. 그대로 제일 힘들었던 게 진행되거든요. 예. 페이스북을 보는 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이제 처음에는 문이냐 이냐 아니냐로 자기들끼리 싸워요. 근데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 좋은데 이제 싸우면서 이제 한 명은 또 뭐라고 하냐면 이제 싸우지 말자. 그러니까 되게 재밌어요. 좋아한다 아니다 싸우다가 싸우지 말자 이렇게 되고, 제일 짜증나는 게 저한테 넌 누구냐? 내가 그걸 왜 대답을 해야 되죠? 그렇게 가다가 이제 지금 또 상황 바뀌니까 전 요즘에 홍준표 지지한다고. 홍준표의 활약을 정말 기대한다. 홍준표가 10% 이상의 득표를 받아서 한국 민주주의 정권 교체 큰 공을 세웠으면 좋겠다. 좀 식사한가요? 이 좀 안 먹히면 전 저기 누구죠? 남재준으로 갈까요? 무슨 정당을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15명인가 후보가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번에는 좀 재미가 없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는 허경영이라든지 불심으로 대동단결이라든지 혹은 이렇게 무슨 구멍 뚫린 철모 이런 것들 많았는데 이번엔 너무 허경영 씨가요, 전 안타까웠던 게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선거 나서 처음으로 기본소득 말했던 사람이거든요. 기본소득을 허경영이 말할 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저 사람이 말해서 이 좋은 제도가 어이없는 제도로 변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그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좀 너무 마음이 좀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뭐 그런 점에서 보면 허경영 씨 너무 뭐 어이없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러면 구차 개헌 이야기할 때 제가 좀 주목해보고 싶었던 것도 하나가, 선생님께서 헌법 전문에 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 여기서 좀 주목하게 되시는 건지. 그러니까 사실은 헌법 전문이라는 게 이제 헌법 조문이 나오기 전에 앞에 붙어 있는 거. 그러니까 뭐 우리는 유관 역사, 그럼 뭐 3.1운동과 뭐 임시정부를 정통성으로 하고 4.19 민주혁명을 기초로 한다. 요거 얘기하는 건데, 이게 헌법학적으로는 전문이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갖고 논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헌법 전문이 없는 나라들도 많고, 있더라도 이거를 효력의 범주로 둬야 되냐 말아야 되냐인데, 이제 사실은 그 나라의 헌법은 그 나라의 역사가 결정을 하거든요. 이제 우리나라는 헌법 전문이 굉장히 의미 있게 됐어요. 이게 누구의 공로냐? 박근혜 대통령의 공로예요. 그분이 국정교과서를 건드리면서 건국절 논란을 딱 벌어버리면서 헌법 전문의 가치가 확 올라가 버린 이제 셈이 됐죠. 근데 이제 87년,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헌법에서 사실은 제일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임시정부 정통성이 아니라 드디어 우리나라 헌법에 4.19 민주혁명이 들어왔다는 게 가장 큰 부분이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우리가 유구한 민족이었다. 이거는 사실은 조선왕조 때부터 내려온 전통성이고, 3.1운동과 임시정부를 계승했다. 이 옛날에 이제 3.1 기미 독립정신과 하면서 이렇게 약간 좀 뭉뚱그려서 얘기를 했는데, 좀 더 정확하게 3.1운동과 임시정부를 계승했다까지는 제헌헌법 때의 정체성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고, 이건 군사정권 때도 그걸 뭐 흔들지는 않았었죠. 근데 이제 거기에 추가해서 4.19 민주혁명, 즉 진정한 의미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이 되었다. 왜냐면 앞에 것들은 사실은 시민혁명들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로 들어왔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고, 뭐라 하더나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뉴라이트나 뭐 국정교과서 때도 서로가 뭘 안 건드렸냐면 이 4.19 민주혁명 얘기를 잘 안 건드렸어요. 왜냐면 민주화운동 얘기를 하면 좀 뻔해진다라는 것도 있었고 역공격 같은 것도 있었기 때문에 서로 안 건드렸는데, 우리나라는 4.19 민주혁명을 통한 민주주의 혁명을 경험한 국가다 라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가치거든요. 왜냐면 3.1운동이나 임시정부는 독립운동사니까 좀 제한적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가치가 좀 이제라도 얘기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요. 사실 이게 헌법 전문에다가
시민 저항권, 혁명권을 보장해 놓은 국가가 별로 없거든요. 유일한 헌법이죠. 그래서 이게 정말 드문 헌법입니다. 대놓고 헌법 전문에 이 나라는 시민 저항권이 보장된다라는 뜻을 이제 박아놓고 있는 거라서요. 좀 특이하고 저는 헌법 전문 볼 때마다 되게 특이한 게 그 대한민국이 이 헌법을 만드느냐 아니면 대한국민이 이 헌법을 만드느냐 가지고 이 용어가 계속 헌법마다 바뀌어와요. 그런데 87년에 이게 87년 헌법은 대한국민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게 헌법을 구성하는 주체가 국가냐 아니면 그걸 구성하는 구성원이냐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되게 좀 인상적이어서 저도 헌법 전문에 대해서 좀 집착하는 편인데 여기 헌법 전문에 대해서 심영원 선생님께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계셔가지고 저도 거기서 많은 좀 그 영감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좀 해봐야겠는데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사실 역사 이야기가 쭉 나왔죠. 그리고 87년 헌법이 정말 다행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헌법이 만들어지고 거의 30년 동안 이제 아무도 30년 동안 손을 안 댄, 아직까지 손을 안 대고 있는 우리 역사상 가장 길게 손 안 대고 있는 헌법이 그렇죠. 되었습니다. 예, 민주헌법으로서 손을 안 대고 있는데요. 이 87년 헌법의 그러니까 현재적 의미, 이거 역사학자한테 한번 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하여튼 이게 결국 현실의 고민과 연결되는 것 같은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 와서 이제 막 그래요. 반복되는 것 같아서 답답하다. 특히 이제 50대 초중반 분들이 그런 얘기 좀 많이 하세요. 왜냐면 이제 이분들이 20대 때 87항쟁 때 싸우셨다가 또 촛불을 드니까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너무 반복되는 것 같다. 이게 뭐냐면 전근대 역사학과 근대 이후의 역사학의 가장 큰 차이는 역사를 순환론적으로 안 본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순환적으로 보는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그래서 인간도 봄철은 뭐 아이와 같고 여름철은 청년의 때고 가을은 이제 추수의 때로서 작년의 때고 이제 겨울은 노년의 때로 끝나게 되고 나는 죽지만 그 다음에 내 아들이 태어나서 다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는 이게 순환론적으로 세계를 다 바라봤거든요. 이건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순환론으로 역사를 바라봤어요. 그랬는데 근대 역사학이라는 건 뭐냐면 순환론이 아니라 발전론적으로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만들어가고 올라갈 수 있는 진보적 역사관이라는 걸 만들어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한 속상함도 있고 저도 이제 사적으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저는 정말 응답하라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싸우지 않고 우리 사회의 모든 걸 다 누려본 전형적인 세대죠. 그러니까 제가 막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됐었을 때 이승철, 변진섭 이런 가수가 나왔으니까 할 얘기 다 끝난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 화려했던 대중문화. 제가 이제 중학교 1, 2학년 때 이제 서태지 아이들 나왔고 서태지 아이들 나왔을 때 기억해요. 딱 그때 젊은 행진에 나왔는데 저는 이제 발라드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 뭐야 난 알아요 하는 순간 난 몰라요 딱 돌려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날 학교를 갔는데 애들이 너 어제 들어봤어? 이상하네. 그러니까 나만 이상하다고 느꼈고 애들이 난리가 났고 그날 밤에 서태지 아이들 음반이 15만 장이 팔려요. 근데 그때는 이게 아마 그때를 살아본 분들은 아시죠? 이게 흔한 일이었고 뭐 이렇게 뭐 그때 이제 뭐 김건모 이런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런 걸 누렸던 세대였고 대학생이 되면서는 또 이제 김영삼, 김대중 이런 세대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돌을 던지는 것도 인위적인 돌이 되는 느낌이 되게 부조스러웠었어요. 근데 이제 기본 어르신들을 보면서 되게 죄책감을 느꼈는데 제가 이제 고민하면서 했던 말씀을 드렸던 건 뭐냐면 4.19는 혁명의 경험, 그러니까 기득권을 무너뜨리는 경험을 해봤던 시간인 거고 6.25항쟁은 불가역적인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제도를 확립했던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 되돌릴 수 없는 제도의 의미를 실현해 나가는 시간이라 생각한다. 개헌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이제 핵심적인 과제는 권력구조 개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노동 문제, 우리의 생활 문제, 우리의 기본권 문제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를 헌법으로 상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존의 헌법을 갖고 상상할 수도 있고 만약에 개헌을 한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유리한 형태로 헌법을 고쳐가면서 이 사회를 설계할 것이냐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걸로 얘기를 많이 드리게 됩니다. 제가 최종 질문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11번째 헌법을 상상해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이미 답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뭐 제가 물어봐도 될 것 같긴 한데요. 사실 저는 사실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이후에 어쩌면 제7공화국의 탄생을 알리는 새로운 헌법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진짜 심리적으로 불안해 하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또 이거 개헌하면 또 뭐 잘못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게 개헌 시점이긴 한 것인지 한번 개헌 시점이
시점이라고 생각하세요? 개헌 시점 아니죠. 예. 예, 개헌 시점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개헌을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 개헌 시점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개헌 시점이라는 얘기는 혁명의 시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말로 엄청난 열기 속에서 이것저것을 다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밀릴 때가 진정한 개헌 시점이에요. 왜냐면 제가 냉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어떠한 경우에도 이 네버 나띵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통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자기의 말의 오류를 이렇게 빼려고 10중 8구 대부분은 이렇게 말을 쓰잖아요. 저도 그렇게 말을 쓰려다가 고민해봤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권력자가 개헌을 하는 방식을 보면요, 100% 권력자의 권력 강화를 전제로 해서 개헌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정상적인 상태에서의 개헌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진정한 개헌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활 세계를 바꿔나가는 과정을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국민들 사이에서 넘실돼야 되겠죠. 그냥 단순하게 이재용 구속시키자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재벌 해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뭐 이 분야는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라는 넘실대는 열기 속에서 사실은 개헌이 진행되어야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개헌이 되는 거지. 지금처럼 그냥 지금처럼 이 정도로 개헌하지 말자는 얘기 전혀 아니에요. 다만 개헌의 논의가 여전히 권력구조 얘기, 4년 중임제라든지 기껏해봤자 대통령의 권한을 좀 줄인다라든지 이런 거에 사람들이 수긍하는 형태로 개헌한다? 그럼 정말 엉망 개헌이 전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결국은 이게 뜨거운 열기 속에서 권력 구조보다는 기본권에 관한 그쪽에 어떤 개혁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개헌의 시점이 아닌가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 심용환 선생님께서 제가 정말 좋은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을 읽고 질문을 준비하면서 제가 참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이 좋은 책의 메시지를 내가 잘 전달하는 질문을 만들고 있나? 라는 이제 제가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요. 혹시 제가 질문을 만들지 못해가지고 전달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말씀을 하시지 못했다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시지 못한 말씀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질문을 이거 근데 너무 자세하게 물어봐서 책을 사야 됩니다. 책을 읽어야 돼요. 이게 왜냐면 이렇게 하면 들으면서 뭐냐면 책을 읽는다는 거 이렇게 읽으면서 생각을 하는 거지만 이거 듣고 있는 나 정신이 없거든. 책을 사서 읽어야 됩니다. 이거 너무 디테일한 질문 이거 부담스럽고요. 이게 그게 아니라 이게 정말 놀라운 게요. 이 책 제가 이야기한 건 정말 이 책이 10%도 안 됩니다. 이 책이 진짜 밀도 있고요. 이야기가 가득 차 있어요. 어쨌든 그 책이 진짜 좋습니다. 여러분 진짜 반드시 책 사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이제 정리를 해봐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역사학자 심용환 선생님의 헌법의 상상력, 어느 민주공화국의 역사로 바로 이 책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더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이제 이야기를 접어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 모두에 관여했던 토마스 페인이라는 사상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국가를 구성하는 일은 정부의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정부를 구성하는 인민의 행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페인은 나라를 구성한다라는 말을 쓸 때요, 만든다라는 말을 쓸 때 constitution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용어를 쓰고 이 말을 행위, act라는 말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이 단지 쓰여진 문서가 아니라 나라를 짓는다, 이런 뜻이라는 말입니다. 역사학자 심용환은 우리의 헌법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지어갈 나라를 11번째 헌법으로 상상해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상상력을 불어넣어 주신 심용환 선생님, 그리고 그 상상력에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면서 철학사이다 바로 이 책 오늘의 북톡을 닫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싱크대 총장님. 이번에 싱크대는 입학금 얼마나 거두실 거예요? 입학금이요? 대충 한 100만 원 받을까요? 세면대는요? 그래요 입학금 어디에 쓰라는 법도 없는데 대충 받던 대로 받죠 뭐.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입학금은 당연히 새내기들이 입학하는 데에만 쓰여야죠. 어머, 누구세요? 우리는 청년참여연대. 청년참여연대는 작년 10월에 발족한 참여연대 부설 기관입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지난 1월 전국 34개 대학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학금의 산정 근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대학이 입학금 실비만을 받을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청년참여연대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문의 02-723-4251로 지금 전화주세요. 02-723-4251
02-723-4251 띠링띠링. 안녕하세요. 아카데미 느티나무 강좌를 7년째 듣고 있는 70살 넘은 할머니 정애자예요. 저에게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새로운 배움터입니다. 배움을 통해 행동하는 시민의 발걸음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뿌듯하답니다. 즐거움과 나눔, 웃음과 실천이 있는 배움의 공간,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참여연대 부설 시민교육기관입니다.